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조문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상법 조문은 좀 잘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새롭게 또 시작하는 분도 있고, 뭐 작년에 공부를 해서 다시 또 연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법은 조문하고 판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 과목은 정직합니다. 점수가 조금만 하면 올라가니까 막판에도 벼락치기도 가능한 게 이 법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씩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6조의 그 지정가액 준수 의무 있잖아요. 위탁매매에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탁자가 얼마에 팔아주세요, 얼마에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위탁 매매는 어때요? 그 위탁자가 위임하는 대로 사거나 팔거나 해줘야 되죠. 그 가격대로. 그죠? 그런데 위탁매매인이 영업을 잘했단 말이에요. 잘해서 500원에 팔아달라는 것을 1000원에 팔았다. 500원 남잖아요. 이 남는 걸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거죠. 또 만약에 500원에 팔아달라 그랬더니 250원에 팔고 왔어요. 그러면 손해가 났죠. 이 손해 난 부분은 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온 조문이 바로 이 지정가액 준수의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항을 가보시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이 만약에 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500원 합시다. 근데 염가로 매도했다. 얼마? 250원에 매도를 했다는 거죠. 고가로 매수했다. 지정한 가액을 500원에 사달라고 했는데 알겠죠? 500원에 사달라 했더니 1000원에 사왔다. 이게 되는 거죠. 500원 더 비싸게 사온 거죠. 그죠? 요거는 팔아달라고 할 때 얘기, 요거는 사달라고 할 때 손해 나는 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위탁자에게 손해가 났으니까 위탁자가 손해를 부담할 수는 없죠. 위탁매매인이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그때는 위탁매매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탁자에 귀속시키려면 위탁매매인이 그 차익 있죠. 손해난 부분을 만약에 부담한다면 그때는 어때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야 형평에 맞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요, 이기 난 경우죠.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이 만약에 500원 있다. 근데 고가로 매도했어요. 얼마? 1000원에 매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0원에 사달라고 그랬더니 얼마에 사줬냐면 250원에 사왔어요. 이익이 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익은 누구로 갈 것이냐 할 때 그 차익은 일단 약정을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맡긴 사람의 이익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가 시험장에 가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조문을 따져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7조를 가보면 여러분 이제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고 하잖아요. 개입권. 위탁매매인이 중간에 끼어든다는 얘기죠. 그 말은 위탁매매인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건데 이런 걸 말해요. A가 B에게 A가 이제 위탁자라고 합시다. 위탁자. B가 이제 매매인이라고 합시다. 그 제3자 C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B에게 뭐뭐뭐를 사달라. 뭐 증권을 얘기합시다. 포스코 증권을 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죠? 포스코 증권을 10주 사주세요 했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그 포스코 주식 내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죠? 자기가 직접 팔겠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 역할
위탁매매인 역할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탁매매인이면서 직접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당사자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고 해요. 개입권이고 여기서는요. 직접 그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위탁매매인이 그 대신에 위탁매매인이 그 포스코 주식을 팔겠다 사겠다 한다는 것은 가격이 공정해야 되겠죠. 자칫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위탁매매에 개입될 수 있는 경우는 조건이 달립니다. 거래소 시세에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혹은 유가증권 매매예요. 알겠죠? 거래소 시세가 있다는 것은 가격이 객관적이라는 거죠. 알겠죠? 가격이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위탁받을 때 위탁 매매인이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그 매매 대가는 언제 그러면 가격으로 형성되느냐? 매매 통지를 발송할 때 거래소 시에 따르는 거죠. 알겠죠? 거래되는 시에 따르는. 그래서 이제 거래소 정해지는 가격에 따른다는 거죠. 이 양은 위탁 매매는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이중의 지위를 가지니까. 위탁매매의 지위도 갖고 있고 매도인의 지위도 갖고 있으면 위탁매매로서는 어때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위탁매매인의 직접적인 개입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조를 가보면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다. 위탁물의 훼손 등 하자 효과다. 위탁받은 물건을 훼손했을 때는 그죠? 하자를 발견했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예,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위탁매매인이요. 위탁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그 물건이 훼손,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을 때, 그죠? 또 이게 가격이 심하게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뭐예요?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위탁자가 멀리 가 있거나 지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니면 그 지시가 너무 늦어졌어. 그렇죠? 예, 그럴 때 위탁매매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위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 등등이 다 그대로 준용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보시면 되고,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는 우리가 뭐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 의무라든지 매수인이 상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 특약 특칙 있죠? 특칙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셨어요. 준용은 나오는데 여기 유치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위탁매매 유치권도 있는데 이 유치권은 앞쪽에 봤던 대리상의 유치권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구조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유사하죠. 그죠?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그죠? 위탁매매는 뭐 불특정 다수인이 하긴 하지만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치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아니면 위탁자를 위해서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탁매매는 당연히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죠? 위임이죠. 물건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3조가 여러분이 이제 조문상 구조를 보면 준 위탁매매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위탁매매인은 뭐죠? 물건, 위탁매매는 증권, 그죠? 이것에 대한 매매죠. 매매 행위를 하는 자, 그죠? 매매 행위를 대신해 준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은위탁 매매는 뭐냐면,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은
완전 위탁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행위가요.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위탁매매인은 뭐예요? 매매를 영업을 하죠. 여기는 매매 아닌 행위,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구조는 완전 똑같고 내용도 완전 똑같아. 준용된 다 똑같은데 단지 행위가 매매가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할 때는 준위탁매매인.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 행위를 직접을 한 것은 우리가 위탁매매를 한다. 대표적으로 준위탁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여행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행사에게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사에 위탁하죠? 그래서 현지 관광지에 호텔을 계약을 한다든지, 그죠? 기타 등등 여행 상품을 중간에서 어떤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건 매매가 아니죠. 매매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위탁 매매와 완전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걸 준 위탁 매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배울 건데 운송 주선인이 있습니다. 알겠죠? 운송 주선인도요. 똑같이 이 자기 명의요. 자기 명의 그다음에 타인 계산으로 하는데 매매도 아니고요. 매매 아닌 영업을 행위하는 중에서 뭘 하냐면 운송 주선만 하는 걸 말해요. 알겠죠? 운송 주선. 그래서 매매 아닌 행위 중에서 운송 주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탁 매매, 준 위탁 매매는 매매를 빼고 그다음에 운송 주선을 뺀 나머지는 준 위탁 매매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개념 파악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겠죠? 예, 그래서 전문 구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운송 주선업을 한번 가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운송 주선업은 뭐예요? 위탁 매매와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행위가 어때요? 운송을 주선하는 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운송을 주선하는 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4조 가보면 자기 명의로, 그죠? 타인 계산으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을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뭐 손해배상 책임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다 이제 뒤쪽으로 나오겠지만 전부 운송주선의 무과실 입증 책임을 해갖고 자기가 운송하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법리가 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운송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운송주선인도 운송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도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개입권 행사하는 것은 우리 위탁매매인에서 직접 개입권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그와 똑같아요. 운송주선이 똑같이 이런 운송주선인 구조가 어떠냐면 물건 보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건 보내는 자가 A가 있고 이걸 우리가 송화인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운송 주선인이고 여기 C는 뭐가 되냐면 사실은 운송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송하인이 물건 좀 보내주세요. 저기 택배에서 좀 골라서 물건 좀 보내주세요라고 운송 주선인을 맡기면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물건 운송하도록 맡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물건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B가 제가 차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죠? 직접 운송하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운송 주선인이면서 직접 운송하는 거죠. 이중적 지위 갖는 거죠. 앞쪽에 위탁 매매하고 거의 똑같죠? 이걸 다른 약정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송 주선인은 결국은 운송인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그건 뭐 그렇다 하고 좋아요. 계획권 있다. 이항 가보면 운송 주선인이요. 위탁자의 청구에서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위탁자가 송하인이 화물상환증 좀 발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운송주선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화물상환증을 작성해 줬어요. 그러면 이 화물상환증은 우리 법상 누가 발행하는 거죠?
운송인이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작성해줘 버린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운송주선인이 운송까지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 법은요, 아예 운송주선인이 직접 화물상한지 발행할 때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간주시켜주는 규정이 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개입권이에요. 개입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조문을 이렇게 격파를 하다 보면 상법 금방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판례기출 2번을 가보시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대리인 했다 했잖아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이 돼버립니까? 아니죠. 운송주선인의 지위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대리인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운송의뢰인, 즉 송화인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합니까? 상실하고 운송의 지위를 취득한다? 틀린 거예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풀어보거나 나머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운송 주선인의 대위다. 수인이 순차로 운송 주선을 할 때는 후자는 전자에 가르면서 그 권리 행사를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A 이렇게 한번 해보면 A, 그 다음 B, C, D 이렇게 중간에 운송주선이 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후자는 전자에 가르면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할 의무를 갖고 있죠? 부담합니다. 만약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를 해버렸다. 변제를 하면 어때요? 당연히 대신해서 예, B가 행사할 수 있는 건 대신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권리 취득한다. 중간 운송주선인이 대위했을 때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보수정권이 있습니다. 당연히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옮겨주는 역할은 하는 거 아니죠.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거죠. 운송업자에게 인도한 때 즉시 보수 청구할 수 있어요. 물건을 도착지에 갖다 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이제 운송 주선 계약으로 만약에 운임액을 정했다.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거기 포함됐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은 이제 이게 운송 주선인은 운송업자와 거의 같아요. 운송을 업을 하는 자잖아. 그죠? 운송과 관련된 업이기 때문에 여기 유치권 행사하는데 우리 일반 상사 유치권과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여기는 운송주에는 운송물에 관하여 그래서 결련성을 요구하죠. 그죠? 결련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상사 유치권은 결련성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결련성을 요구해요. 그런 점이고, 여기는 일반 상사 유치권의 다른 점은 쌍방적 상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쌍방 상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점유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특별 상사 유치권이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의 시효. 운송인의 책임의 시효. 운송주선의 책임은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또 1년의 기간은 운송물을 전부 멸실한 경우는 그 기산점은 인도한 날부터 완전히 기산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상사시효는 5년이었잖아. 그죠? 5년보다 더 짧다는 거죠. 그거는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운송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혜를 준 거잖아. 그죠? 짧게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니까. 그죠? 전부 멸실할 때는 인도한 나라보다 기산한다. 기산 좀 잡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 주선이나 그 사용인이 악이다. 그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때는 어디로 가요? 원래 상사시효로 가는 거죠. 상사시효 5년으로 가는 거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뒤에 가면 요게 운송업자에도 똑같이 1년이 적용돼요. 그래서 운송과 관련되는 거는 시효가 전부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22조도 마찬가지. 운송주선인 채권, 운송주선인이 위탁자나 수하인에 대해서 받을 권리도 있지, 채권 있죠? 이것도 1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 완성돼. 양쪽 다 서로가 1년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뭐 준용 규정 가보시면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국가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준용되는 겁니다. 수하인의 지위, 수하인의 의무. 이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쵸? 뒤에 141조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송 주선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25조 운송업부터 한번 여러분하고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